알겠습니다. 제목은 부동산 공화국 해체를 위한 정책 전략입니다. 저는 이 발표에서 어떻게 우리 한국이 부동산 공화국으로 불리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원인도 얘기를 해보고 지금 현재 이 부동산 광풍이 이렇게 불게 된 원인도 한번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부동산 공화국, 아파트 공화국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좀 OECD에서 수집해 놓은 통계를 가지고 최근에까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지금 GDP 대비 지가 배율이거든요. 맨 꼭대기가 우리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사된 16개 나라 중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1등이다. 이게 세계 최고의 땅값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건 사실인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GDP가 아니고 국부 대비로 했을 화면을 때.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이게 저희들한테는 화면이 넘치게 나오네요. 아, 그래요? 예. 이렇게 하면. 네, 이 차례 났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박배균 선생님이 그 맨 위에 옵션 보기를 보면 거기서 그 소비자가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정강수 교수님 아까 하던 대로 그냥 하시고 그 소비자가 옵션 보기에서 사이즈를 조절하면 돼요. 맨 위 메뉴. 알아서 하라고. 예. 네. 예. 그래서 아까는 GDP 대비 배율인데 이걸 그 국부 대비로 했을 때 역시 우리나라가 이 토지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제가 한 2년 전에 했을 때는 이것도 압도적 1등이었는데 지금 영국이 들어와 가지고 영국이 1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사 대상 국가 중에 2등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볼 때 한국의 땅값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는 건 뭐 통계로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이건 뭐 그걸 말로 푸는 거고요. 근데 이게 땅값이 비싼데 이 토지 부동산 소유가 굉장히 불평등하게 됐다. 사실은 우리가 해방 이후에는 농지개혁을 해서 굉장히 토지 소유 상태가 평등한 나라였는데 또 그것 때문에 공평한 고도성장이라는 이런 성과를 냈는데 수십 년이 지나는 사이에 다시 불평등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국토부가 토지 소유 100분위 통계를 발표했는데 이거 참 좋은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토지 자산의 진위 개수가 0.8을 넘어요. 그리고 2018년 0.809, 2019년 0.813 이렇게 이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아주 불평등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김남근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재벌 대기업들이 최근에 또 토지 투기에 굉장히 몰두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그 그래프고요. 상위 1%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년 사이에 굉장히 빨리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의 원인이다 하는 건 뭐 바로 드러나는데 이게 소득 불평등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 어떤 사람은 뭐 국민 소득 계정을 보니까 부동산 소득이라고 하는 게 안 보인다. 미미하다. 그러니까 자산 불평등의 원인이긴 하지만 소득 불평등의 원인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거기에 뭐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든지 자본이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국민소득 계정에 안 들어가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소득들까지 집어넣어서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좀 계산을 해본 자료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임금 소득이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부동산 소득이 진위 계수에 미치는 영향이 2등이고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부동산 공화국이다 뭐 부르는 것은 크게 틀리는 말이 아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이게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하는지 정리를 했고 결국 저는 이대로 가면 국가가 유지될 수 있을까? 국가의 장기 지속성이 위협받는 단계에 온 거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뭐냐 했을 때는 우선 첫 번째로는
박정희 정권이 이 부동산 공화국의 문을 열어젖힌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를 했습니다. 강남 개발, 뭐 정말 무분별한 도시 개발이었고요. 한강 연안의 공유 수면 매립 사업, 이것도 뭐 복마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나서가지고 초대형 아파트 단지들을 군사작전식으로 또 지어대고, 이 과정에서 바로 토지 투기에 열풍이 불었고, 또 불로소득의 파티가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 그거는 박정희 정권 개발의 결과고요. 뭐 부동산 불패 신화가 형성이 됐고, 토건 국가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소수의 권력자나 뭐 그 주변 사람들만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민 다수가 투기 열풍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지대 추구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이 투기가 일어났을 때 역대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냐. 사후 약방문식으로 그냥 투기 억제 정책을 쏟아놓고,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침체하는 조짐이 보이면 다시 부동산을 경기 불쏘시개로 활용해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들의 마음속에 일종의 내성이 생긴 것이죠. 이 지금 투기 억제 정책이 강화되더라도 좀만 견디면 다시 부양시킬 거야, 이렇게 이제 믿게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은 투기를 근절하려면 역시 이제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데 아주 장기간 소홀했다. 가장 좋은 정책 수단은 토지 보유세인데요. 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보면 한국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OECD 평균이 여기고요. 아주 낮은 국가군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수십 년 동안 한국 보유세 수준은 이렇게 실효세율 0.1%대를 수십 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로소득 환수에서 이 부동산 보유세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실상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가 사실 이 분투를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이 종부세가 장점이 많고요. 지금도 참 잘 살린다면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첫 번째 전봇대 뽑고 두 번째 이 종부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 조중동이 전개했던 세금 폭탄론, 이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재집권에 실패하고 이명박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종부세 세수 구성이 어떻게 변했냐 하는 건데, 2007년 한참 많이 거둘 때 액수도 많고요. 1등이 주택입니다. 무력화시키고 난 다음에 액수가 확 줄었고요. 주택이 3등으로 밀립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도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저는 이 종합부동산세가 노무현 정부 당시의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됐다면 이번에 투기 광풍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적어도 좀 약하게 지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지요. 자,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어서 온 나라가 난리인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선은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노골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습니다. 특히 그 최경환 씨가 펼쳤던 이 초이노믹스, 이거는 빚내서 국민들 보고 빚내서 집 사라고.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괴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문을 열어주면 그 다음에 다시 우리의 집어넣기가 굉장히 힘들다. 근데 이때 괴물이 뛰쳐나왔다, 그렇게 보죠. 근데 그런 엄중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펼친 정책이라는 게 참 너무나도 한가한, 말만 넘치고 핀셋 규제, 찔끔 증세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 지경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못 잡았다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역대 최다의 풍선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에 이런 조어가 어디 있습니까? 마용성, 노도강, 금광구, 수용성, 안시성, 김부검, 이런 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풍선 효과를 유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선 첫 번째로는 부동산 투기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이해를 못했는지 이해 안 하려고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면 적당히 시장을 뭐 주물러서 뭐 값이 안 올라가게 하고 떨어지지도 않게 하고 뭐 이런 단기 조절 정책, 단기 시장 조절 정책에다가 약간의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는 것, 뭐 그게 다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그런데다가 이 투기 억제 정책하고 배치되는 이율 배반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뭐 정권 초반부터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했고요. 아주 말썽이 되고 있는 임대주택 등록제 해가지고 그걸 확대해서 투기꾼들한테 꽃길을 깔아주고요. 그리고 정책을 펼치면서 무슨 선제적 대응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일이 벌어지면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책 내놓고 이러면서 대책 발표하면서 이거 안 먹히면 카드가 또 잔뜩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헛소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한테 도무지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불로소득도 환수하고 가격도 안정시키는 이 보유세 강화 정책을 의도적으로 외면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외면했습니다. 정권 출범 직전부터 그랬고요. 출범하고 난 다음에도 이거 안 하려고 온갖 꼼수를 다 쓰고요. 그런데다가 아까 잠깐 김남근 변호사님 말씀하셨나요? 토지 세율은 찔끔 인상하든지 이 건물 밑에 있는 이 별도 합산 여기는 노타치 손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게 부동산 대책이 안 먹히고 이제 아무것도 안 통하게 돼서 속수무책인 상태가 되니까 이게 지금 공급 확대론자, 이거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자들이 늘 얘기하던 거 아닙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문제 생겼다.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는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대대적으로 이게 지금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3기 신도시 문재인 정부가 지정했고요. 이게 결국은 LH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작년 8.4 대책에서는 이 얼마 안 남은 그 기존 국공유지에다가 거기 집을 지어 가지고는 그거 공공 분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4 대책에서는 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뭐 엄청난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겠다. 이거는 그야말로 뭐 공공재개발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이명박식 개발주의가 재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대한민국에 서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에 대한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지역 균형 발전 어쩌고저쩌고 이어받겠다 해놓고 이렇게 지역 불균형을 야기하는, 자극하는 이런 정책을 펼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집값을 잡는 정책으로도 부적절하고 결국 시장 만능주의자들의 공급 확대론을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 정책으로도 단기 정책으로도 부적절하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근본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공화국을 유발한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 우선은 철학이 중요하고요. 제가 이번 정부 하는 거 보고 진짜로 정책의 철학이 중요하다. 이게 아무 철학이 없이 가격이나 쫓아다니면서 우왕좌왕하니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래서 철학을 확고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철학에 부합하는 정책, 근본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 정책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이 공직자와 부동산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게 있어야지 이게 부동산 공학을 해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토지공 개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뭐 단순한 토지공 개념보다는 좀 시장 친화적인 토지공 개념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 개념은 여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친화적인 토지공 개념을 헌법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요. 아까 김남근 변호사님이 그 헌법 거론하면 위험하다 했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122조의 토지공 개념 조항 가지고 있지만 이게 지금 추상적이어서 뭔가 토지공 개념 정신에 부합하는 법률이 나올 때마다 위헌 시비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현행 헌법의 토지공 개념 조항이고요. 이제 2018년 3월에 대통령 개헌안이 나왔죠. 그 현행 헌법에다가 2항을 신설해서 좀 특별히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었는데 아시다시피 심의조차 못하고 휴지통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헌법 개정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때 이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 헌법을 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그래서 199조에는 뭐 이런 내용을 넣고 122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런 내용으로 한번 개헌을 할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 정신에 부합하는 여러 정책들이 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이 보유세 강화하는 건데요. 보유세, 종부세, 재산세 구조로 보유세를 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얼마 강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국세 보유세는 국토 보유세로 다 바꾸고, 그래서 세금을 더 걷으면 모든 이제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를 하니까 조세 저항이 따라올 수밖에 일단 없고. 1분 정도 내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결합하게 되면 조세 저항 문제도 해결하고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 토지의 공공성을 높이는 건데요. 아까 김남국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국 정부는 수십 년 동안 그냥 땅을 팔아먹었어요. 높은 공공성을 배경으로 해서 민간 사유지를 강제 수용해놓고는 그것도 팔아먹었어요. 땅으로 팔고 집 지어서 팔아먹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죠. 이거 이제 중단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는 이제 더 이상 땅 팔아먹고 집 지어서 팔아먹고 이런 분양주택 공급하는 데서는 손을 떼라. 그리고 공공성이 있는 뭐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나 토지 임대부주택 공급하는 데 주력하고 또 사회주택 지원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이 부동산 백지 신탁제라고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와 부동산의 연결고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예, 보유세 강화할 때 그냥 강화한다. 지금 뭐 저 공시지가 올려놓으니까 뭐 난리가 나고 집값은 집값대로 올려놓고 이거 뭐 세금은 더 걷고 이러니까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앞으로 할 때는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이 목표로 간다. 보유세 강화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0.61%였어요. 지금보다 한 4배 정도 강화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한나라당이 제시한 실효세율 목표가 0.5%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는 가야 한다. 그걸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토보유세하고 기본소득을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보유세가 종합부동산세에 비해서 훨씬 탁월한 세금이다 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잘하면 90% 이상의 세대가 순수혜자가 된다 하는 결과 나왔고요. 그걸 계산할 때 사용한 기초 통계입니다. 뭐 여러 가지 공격이 있다는 거 잘 알고요. 그 공격에 대비하는 세련된 방식도 있다 하는 거 소개했고요. 예. 그리고 이 기본소득 연계형 국토보유세가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거냐. 제일 큰 거는 뭐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이죠. 그리고 토지 불평등 완화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국민이 국토의 주인이다 하는 의식이 생길 거고요. 뭐 이런 식의 좋은 효과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 밖에 이 토지 공공 임대제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하자 하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국가는 토지 임대부 주택과 공공 임대주택만 건설하자 하는 거고요. 이 공공 임대주택 얘기를 할 때 자꾸 이게 정부가 뻥튀기를 해가지고 장기 공공 임대주택이 아닌 걸 집어넣어서 자꾸 수치를 높여요. 그런 짓 이제 하지 말고 정말 장기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자 그런 얘기고요. 사회주택 지원해서 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실적을 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